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데이비드 버커스 지음, 장진원 옮김,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의 친구의 친구라는 책입니다. 인생과 커리어가 바뀌는 약한 연결의 힘. 싱커스 50 선정 미래 경영을 선도할 차세대 사상가 데이비드 버커스의 신작, 친구의 친구는 당신의 미래다. 네트워크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문구가 책의 커버 표지에 이렇게 광고 문구처럼 잘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독서 모임장을 하시는 분, 그리고 또 거기 내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책이어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네트워크, 인맥을 활용한 성공, 이런 것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또 워낙 인간관계가 협소하고 스스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는 자기 생각 안에서 많이 살던 사람이라 이런 문구의 책을 보면 선입견적으로 일단은 밀어내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신뢰하는 저희 온라인 독서 모임의 장께서 또 이 책을 너무 추천을 하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용 중에서는 글쎄 라고 하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안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부족한 면을 많이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읽어보시고 직접적으로 실천하신다면 또 엄청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의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각 챕터마다 과학에서 실천으로 라고 해서 챕터마다 그에 상응하는 제목에 상응하는 사례를 충분히 들어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과학적인 입장을 밝히고 또 정확하게 숫자로 3-4가지의 키포인트 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실천을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각 챕터마다 내용에 맞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이거 내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혹은 이 사례를 보니까 내가 좀 설득을 당했어.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구나.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실천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챕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챕터에서 챕터 후기에 소개하는 3-4가지의 실천 가이드라인을 한 번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참가하고 있는 온라인 모임에서는 어떤 젊은 직장인 분께서 실제로 이 친구의 친구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모임을 개설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실행력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바로 이런 점이 독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저자 소개부터 시작하고 오늘 어떤 부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지 또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비드 버커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오럴로 버츠 대학교에서 리더십과 혁신을 가르치고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 강연자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고정적으로 기고하고 있으며 그의 글은 패스트 컴퍼니,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CBS 모닝쇼에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2015년에는 유럽의 권위 있는 경영 잡지 싱커스 50에 선정됨으로써 미래의 경영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트라이커 등 포춘 500대 기업 및 정부 조직, 해군 사관학교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혁신에 대해 기조연설과 강연을 해왔다. 그의 테드 강연은 170만 회 이상 시청될 정도로 유명하며 최근에는 미국의 개인 재정 정보 서비스 웹사이트인 너드 월릿에서 영감을 주는 40세 미만의 최고 교수 4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경영의 이동과 창조성, 신화를 다시 쓰다가 있다. 네, 한국에서는 2019년 이 책이 2018년에 출판이 된 책인데 한국에서는 2019년에 판권을 가져온 것으로 적혀져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프롤로그는 조금 제가 건너뛰기로 하고요. 챕터를 잠깐 읽어드리면 첫 번째, 약한 유대 관계의 힘을 활용하라. 왜 당신의 옛 친구가 새 친구보다 나은가? 두 번째 챕터, 당신의 네트워크를 큰 그림으로 보라. 왜 세상은 알고 보면 스몰 월드인가? 세 번째, 빈틈을 채워주는 브로커가 되라. 왜 단계적으로 승진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꼭대기에 이르는 가장 나쁜 방법일 수도 있는가? 네 번째 챕터, 사일로를 찾아내라. 왜 클러스터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며 왜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가? 다섯 번째, 페이팔 마피아처럼 팀을 운영하라. 왜 최고의 팀들은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는가? 여섯 번째 챕터, 슈퍼 커넥터가 되라. 왜 몇몇 사람은 그토록 많은 사람을 알고 있을까? 일곱 번째 챕터, 인맥의 부익부 현상을 활용하라. 왜 거대 인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상을 더 잘 유지하는가? 여덟 번째, 다수로 보이는 환상을 만들어라. 왜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훨씬 더 인기 있어 보이는가? 아홉 번째 챕터, 호모필리의 유혹을 뿌리쳐라. 왜 같은 성향이 그토록 매력적일까? 근데 유유상종이 아마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또 열 번째 챕터, 네트워킹 이벤트 대신 활동을 공유하라. 왜 최고의 네트워킹 이벤트들은 네트워킹과 무관한가? 11번째, 다면적 관계에서 기회를 찾아라. 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잘 아는지를 포함하는가? 그 다음 이제 맺은 말 에필로그는 친구의 친구는 당신의 미래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글 주석과 함께 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페이지는 챕터 6번 슈퍼 커넥터가 되라 의 내용을 발췌하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여덟 번째 챕터의 팀 페리스에 관한 사례 에피소드 이 부분도 읽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페이팔 마피아처럼 팀을 운영하라. 여기에서 주어졌던 실천 가이드라인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럼 먼저 5장, 왜 최고의 팀들은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는가? 최고의 팀들은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함께 일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와 달리 최고의 팀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단지 그들이 임시로 모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많은 최고의 팀이 잠시 만나 일하고 해산하며 일부 멤버는 다른 팀으로 가기도 한다. 즉, 임시로 구성된 팀과 느슨한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이 아주 가까운 멤버로 구성된 팀과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보다 유용하다는 결론이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고 또 초반에 제가 조금 건너뛰긴 했지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느슨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되려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아주 가끔씩 연락하는 이런 느슨한 인간관계가 사실은 우리의 업무나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용하더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선입견적인 생각, 인맥이라는 건 정말 끈끈하게 한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중요한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네요.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신선한 관점이 있습니다. 최고의 팀들은 계속해서 일하지 않는다. 아주 잠깐 모였다가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 예로 이제 페이팔의 마피아 멤버를 예로 드는데, 페이팔에서 이렇게 마피아로 분류되는 사람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다만 페이팔 CEO인 피터 틸은 약 220명으로 추정한다. 마피아라는 꼬리표는 2007년 포춘에서 실린 기사에서 공식적으로 굳어졌는데 그 전에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 이 페이팔 마피아가 설립하거나 투자한 회사는 링크드인, 페이스북, 옐프, 야머, 케바, 팔란티어, 슬라이드, 플리커, 디그, 모질라, 테슬라, 스페이스X 등으로 한결같이 유명하다. 이 회사들의 설립 과정은 스타트업 천재들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경력은 물론 산업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믿지 못할 이야기다. 당연하게도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에서 시작됐다. 피터 틸, 맥스 레브친, 루크 노색이 설립한 페이팔은 포켓용 컴퓨터인 팜 파일럿과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를 이용하는 개인 간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 회사는 주로 설립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직원을 채용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회사를 만들었다. 즉, 가까이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 피터 틸의 모교와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출신들을 주로 채용했다는 얘기다. 딜은 친구들만 불러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몇 년이 안 되어 이 회사는 이메일을 통한 송금 쪽으로 사업 모델을 변경했으며 이베이 옥션 플랫폼에서 신뢰받는 거래 파트너로서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P2P 전자결제를 날쌔게 구현한 회사가 페이팔만은 아니었다. 2001년 여름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인 X.com과 합병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첫 번째 회사인 집2를 매각한 돈으로 X.com을 설립했고 고객들이 은행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은 물론 퇴직금과 투자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금융 포털을 구상했다. 이 금융 포털은 친구들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는 수단도 포함하고 있었다. X.com과 컨피니티는 서로 경쟁하기보다 이 컨피니티라는 게 페이팔의 원래 이름이었다고, 옛날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com과 페이팔의 옛날 모델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힘을 합치는 게 낫다는 것을 깨닫고 합병에 합의했다. 페이팔은 급성장을 이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급성장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페이팔은 감독 당국과 싸워야 했고 금융 사기꾼들을 물리쳐야 했으며 심지어 고객 기반 대부분을 제공하던 이베이와도 경쟁해야 했다. 또한 내부에 불화도 있었다. 그 불화는 심지어 몸싸움으로 이어져 한바탕 레슬링판이 벌어질 뻔했다. 한동안 회사의 CEO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기도 했다. 합병 후 빌 해리스가 회사를 이끌었으나 머스크와 전략에 대한 논쟁을 벌인 뒤 곧바로 사임했다. 뒤이어 지휘봉을 잡은 사람이 머스크인데 그는 기술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이사회에 의해 해고됐고 그 다음 피터 틸이 CEO가 됐다. 이런 내부는 결국 공동의 적에게 길을 내주고 말았다. 그것도 뜻밖의 적, 이베이였다. 이베이는 페이팔과 경쟁하기 위하여 자금 이체를 업으로 하는 회사 하나를 매입했고 자사 플랫폼에서 페이팔을 제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페이팔은 제품을 개선하고 이베이 사용자들의 지지를 모으며 반격에 나섰다. 2002년 6월에 열린 이베이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페이팔은 파티를 열고 참가자 전원에게 컨퍼런스 기간에 입을 파란색 티셔츠를 나눠주었다. 파란색이 바다를 이룬 그 장면을 보고 이베이의 최고 경영진은 어떤 징후를 발견했음이 틀림없다. 한 달 후 이베이는 페이팔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했다. 네트워크 전반의 인물로 당신의 팀을 구성하라. 페이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베이에 인수된 것이 금전적으로는 이득이었지만 기업 문화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페이팔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의 실리콘밸리 문화에서 이른바 2단화였다. 그때는 스타트업 신화가 오늘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 페이팔의 문화는 이 지역 기업들의 대명사로 알려진 재빨리 움직여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라 라는 경영 철학의 선구자였다. 그에 비해 페이팔을 인수할 당시 이베이는 전문 경영자들이 포진한 대기업이었다. 페이팔 사람들은 이베이의 문화가 숨이 막힐 정도로 관료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통합 초기부터 페이팔 사람들은 회사에 얼마나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통합 초기에 이베이 경영자들은 3시간짜리 미팅 일정을 잡고 137장이나 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가지고 회의장에 나타났다. 페이팔의 역사에서 3시간짜리 회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들은 3시간 단위로 통합에 관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페이팔의 선임 부사장이었던 키스 라보이스의 말이다. 결국 200여 명의 페이팔 직원 중 거의 절반이 회사를 떠났다. 초기 멤버 50명 중 단지 12명만이 합병 후 4년간 그곳에 남아 있었다. 페이팔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 데이비드 섹스는 이렇게 말했다. 벤처 기업가 정신이 매우 투철한 직원들의 대규모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포기했을 때 대박나는 신제품을 쏟아낼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을 모두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신제품을 쏟아낸다는 표현은 그들이 한 일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다. 피터 틸은 페이팔을 매각한 직후 매각 자금으로 클라리움 캐피털이라는 해치펀드를 설립했다. 여기에 페이팔의 베테랑이었던 앤드류 맥콕과 켄 하워리가 합류했다. 또한 틸은 페이스북이라는 신생 스타트업의 최초 외부 투자자가 됐으며 자신의 친구이자 페이팔 동료였던 리드 호프먼을 투자에 참여시켰다. 리드 호프먼은 페이스북 외에도 여러 소셜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몇몇 사람과 함께 링크드인을 출범했다. 이때 키스 라보이스와 피터 틸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페이팔 마피아의 또 다른 멤버로부터 링크드인의 첫 번째 사무실을 제공받았다.
페이팔 매각으로 돈을 벌었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조차 페이팔 마피아로부터 사업 아이디어와 펀딩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머스크가 가장 경제적인 우주 로켓 발사를 연속으로 3번이나 실패하여 스페이스X의 사업 자금이 바닥났을 때 그가 실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대준 사람이 바로 페이팔 출신 동료였다. 이 신생 스타트업들의 관계가 돈독했던 이유 중 하나는 페이팔 시절부터 유지해온 친구 인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유대를 극적으로 강화해준 또 하나의 요인은 경제적 상황이었다. 그들이 이베이로 합류하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 된 2000년대 초반에는 소비자 기반의 기술 스타트업에 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키스 라보이스는 아무도 그들에게 돈을 대주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리드 호프먼, 피터 틸, 그리고 우리 몇 명과 세쿼이아 캐피탈 정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페이팔 마피아들은 단지 돈을 관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를 짜냈다. 또한 페이팔 난민들이 시작한 스타트업 대부분의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함에 따라 페이팔 마피아의 경영 철학과 문화가 점차 확산됐다. 마피아가 스타트업과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만 한 곳에서조차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들이 관여했던 신규 벤처 회사 하나하나에 남긴 선명한 발자취는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문화와 기풍 일부를 설명해준다. 페이팔 마피아가 영향을 끼친 기업들의 사업 규모와 시장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남긴 발자취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즉, 이베이에서 쫓겨난 이다나 무리가 눈부신 혁신을 이룬 강력한 네트워크의 중앙 노드가 된 것이다. 하지만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은 단지 과거의 인연과 그들의 엄청난 부만으로는 설명할 순 없다. 최근 네트워크 인맥이 어떻게 교류할 때 가장 효과적인가를 연구한 결과 페이팔 마피아의 특별한 협업 방식이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일시적 협업이다. 자, 다음 챕터 소제목으로 일시적인 협업이 최고의 성과를 낸다. 라고 해서 2000년대 초 브라이언 우치라는 과학자가 연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저자가 예전에는 한 사람의 천재성이 아주 두각되고 또 혼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195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50년 전과는 너무 비교되게 팀으로 할 수 있는 협업에서 훨씬 좋은 천재성이 드러난다. 공동 작업에서 스스로의 천재성을 어떻게 분출할 것인지 그런 것이 이제는 굉장히 요구되는 사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천재의 영감은 작은 그룹의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함께 일한 결과에서 나올까 아니면 한시적인 협업에서 나올까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우치라는 분의 팀에서 이제 논문을 근거로 답을 해보자면 놀랍게도 단골 상대와 그러니까 아주 자주 모이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팀과 협업했을 때보다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잠깐 만난 그런 팀들에서 더 탁월하고 파급력 있는 성과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건너뛰어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좋은 팀을 찾고 나서 그 팀에 계속 머무를 경우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 돌아오는 이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떤 팀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같은 분량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음 프로젝트에 쏟을 가능성은 작다. 그 팀에는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사람들을 빠르게 모이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력자들을 충분히 불러들여 그 프로젝트를 지속시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효과, 즉 네트워크의 여기저기에서 인재를 모아 한시적인 팀을 구성하는 것은 단지 과학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팔 멤버들이 왜 이베이를 나오자마자 새로운 회사를 차리지 않았는가를 상기해 보라. 그들은 오히려 기술 공동체로 퍼져나갔고 새로운 협력자들을 찾았으며 옛 동료들이 제공한 아이디어와 자원을 연결해 주면서 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 때 검증된 기술 혁신가 그룹을 내부에 두는 것보다 네트워크 전반에 퍼져 있는 혁신가들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팀 인력의 순환 이동은 창의성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팀 멤버들이 서로의 업무 습관을 잘 알게 될 때 소통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속속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죠. 라고 우치는 말했다. 페이팔 마피아 멤버들의 입장에서 보면 페이팔이 이베이에 인수된 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팀을 찾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마피아 멤버 개인이 이전 직장 동료들과 새로운 창업자들이 만든 팀에 합류하여 잠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로 갈아타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심지어 상당수는 자기 회사를 세우고 다른 회사에 투자하고 또 다른 회사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 네트워크 안에서 페이팔 마피아 멤버들이 협력하는 방식은 과학 연구자들의 협업 방식과 아주 유사해 보인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의외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네트워크가 밀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과거 인맥과 새로운 인맥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 대단한 조합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 이전 사람들과 너무 자주 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받아야 한다면 당신의 네트워크는 바람직한 유형이 아니다. 조직 차원에서 보면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좀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회사는 협업을 가로막는 조직도를 기반으로 세워진다. 즉,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케 하는 조직 형태와 정반대다. 회사에 더 유익한 조직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계층적 조직 구조 대신 과학자들의 협력 네트워크나 페이팔 마피아 수준의 밀도를 가진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소주제로는 조직도를 어떻게 유연한 네트워크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IDEO라는 기업 컨설팅 업체,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업체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에서 실천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협업 네트워크에서 배울 점은 최상의 팀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하거나 심지어 자문을 제공할 때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최상의 팀들은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효과를 낸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팀을 얻기 위해서는 빈번하게 새로운 팀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만큼 충분히 다변화되어 있고 느슨한 네트워크를 가져야 한다. 당신이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일정표를 살펴보고 현재 여러 팀의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당신이 팀 미팅들을 평가해보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팀들을 구성할 수 없을 만큼 네트워크가 너무 빠듯한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메타 인지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3개월의 일정표를 되돌아보고 당신이 참가했던 프로젝트 미팅을 모두 나열해라. 두 번째, 각각의 미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라. 그 목록이 길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프로젝트 팀이 정기적으로 만난다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매번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계속 반복해서 그 이름을 또 적으라고 하네요. 세 번째, 그 리스트를 작성할 때 복수의 팀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 옆에 별표를 붙여라. 네 번째, 다음으로 당신이 직접 만나는 복수의 팀에 당신과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 옆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라. 당신과 그 사람이 복수의 팀에 공통으로 속해 있다는 의미다. 알겠습니다. 리스트가 완성되면 전체 리스트에 올라온 팀 동료의 몇 %가 복수의 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이런 계산 방식이 다소 자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복수의 팀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다. 이상적으로는 당신이 하나의 주요 프로젝트 팀에서 일할지라도 당신의 네트워크 또는 다른 사람들의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참석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미팅이 열려야 한다. 만약 같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같은 방에서 만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경고 신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셨나요? 저는 조금 복수로 만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뭔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뭔가 방식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선입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인 걸 또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체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인간관계가 좀 협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네요. 이렇게 복수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게 제가 얼마나 인적 네트워크를 협소하게 한정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챕터 6으로 바로 넘어가서 슈퍼 커넥터가 되라. 이 슈퍼 커넥터라는 말은 영적인 가르침을 추구하는 그런 서적, 영적 가르침을 주는 서적들에서는 슈퍼 어트랙터라고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뭔가를 끌어당기는 커넥터, 우리의 영적 세계와 교류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말인데 이 친구의 친구라는 책에서는 말 그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커넥팅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몇몇 사람은 그토록 많은 사람을 알고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들의 것이든 네트워크의 크기는 실상 비슷비슷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에서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슈퍼 커넥터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 사람이 슈퍼 커넥터가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인맥을 넓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적 네트워크를 주의 깊게 키워나가는 것이다. 네, 이 이후로 이제 개인의 인맥의 수, 개인 인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 연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멱 법칙, 파워 로우라는
법칙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멱으로 번역이 됐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에 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멱법칙이라는 건 소수와 연결된 연결점은 아주 많은 반면 다수와 연결된 연결점은 아주 적다는 이론이며, 다수의 링크를 독점한 소수와 소수의 링크만 보유한 다수가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는 80대 20의 법칙으로 유명한 롱테일 분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멱법칙은 다른 종류의 분포다. 멱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종 모양이 아니라 가파른 언덕처럼 보인다. 대부분 사람이 대략 600명 규모의 네트워크를 가진 반면 소수는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분포 곡선을 멱함수 법칙이 그리는 곡선 형태로 왜곡한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멱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맥코믹과 그의 동료들만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다른 것도 좀 소개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적 인물, 그러니까 비인간 네트워크에 관해 말을 할 때는 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심점, 연결점들은 슈퍼 커넥터로 알려졌다. 이 슈퍼 커넥터들은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안의 거의 모든 사람을 연결해준다. 슈퍼 커넥터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네트워크에서 단지 가치를 뽑아낸다는 것만은 아니다. 기존 네트워크 안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인맥을 창출하는 것이 슈퍼 커넥터가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그럼 과학에서 실천으로 이 6장의 핵심 메시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슈퍼 커넥터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여 당신이 속한 네트워크 안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서로를 기꺼이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것은 당신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더해주는 일이다. 그들 또한 이에 화답하여 기꺼이 당신을 자신의 지인에게 소개해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주일에 1명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소개를 일상화하자. 만약 당신이 소개를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지 간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첫 번째, 양쪽의 이름을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존, 여기는 제인입니다. 제인, 이쪽은 존이에요. 서로 인사들 하세요. 두 번째 방법, 각자의 배경을 대략 한 문단 정도로 짧게 소개한다. 예를 들어, 제인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팁, 두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떤 면에서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의견을 말한다. 예, 두 분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니까요. 네 번째 팁, 다음에 일어날 일과 그 일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정하고 간단한 행동 지침을 마련한 후 미팅을 마친다. 예를 들어, 존,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제인에게 전화 한 통 주시겠어요? 어느 한쪽이 바쁠 경우에는 양쪽의 사전 동의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때는 당신이 먼저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두 사람 모두 동의하면 실제로 소개하는 시간은 훨씬 짧아질 것이다. 더구나 소개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나면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당신이 가진 기존 네트워크가 더욱 조밀해질 것이다. 소개하는 일이 제2의 천성이 될 때 당신은 현재의 네트워크 안에서 슈퍼 커넥터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슈퍼 커넥터의 길로 한참 들어선 것이다. 제가 이 6장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도 참 본인 스스로도 늘 까다롭고
남들이 자신을 어려워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더러 그래서 너는 어떻게 나랑 친구를 하냐고 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친구인데요. 뭐 물론 저는 그 친구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는 그 친구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6장을 읽고 느낀 바로는 그 친구가 바로 슈퍼커넥터입니다. 그 친구는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사람 보는 기준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고 원칙을 중요시하고 또 종교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 이런 양심의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친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 주변에 가까이 두는 사람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해서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곁에 누가 많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의 장점이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인맥을 서로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그리고 서로가 시너지를 내도록 너 이런 분야에 관심 있다고 했었잖아. 이런 거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슈퍼커넥터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한 명의 친구로 저는 대략 5,000명의 인맥을 갖는 그런 효과를 느낍니다. 물론 과장해서 5,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요. 이 슈퍼커넥터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 책에서 딱히 강조를 하고 있진 않았지만 제가 그 한 명의 친구를 통해서 느낀 바로는 슈퍼커넥터는 기본적으로 기버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give라고 하는 뭔가를 제공하고 공헌하려는 사람. 남들에게 베푸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슈퍼커넥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기본 조건이다. 라는 걸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친구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이미 소개를 많이 해드려서 더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 책 중에서 8장 다수로 보이는 환상을 만들어라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팀 페리스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좀 재밌어서 이것만 앞쪽 부분만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훨씬 더 인기 있어 보이는가? 공동체 안에서 알려지길 원한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을 빠짐없이 만나거나 한 번에 모든 사람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심층 연구는 거대한 인맥을 가진 개인들이 전체 그룹의 생각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누구든 제대로 된 몇 명의 인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디에나 존재하고 사람들이 찾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팀 페리스는 첫 책을 출간하기 전까지 종합 비타민제 판매원으로 일했다. 그 외에 킥복싱 챔피언, 세계 기록을 보유한 탱고 댄서, 투자자, 유명한 스타트업 자문 등 다채로운 커리어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페리스 자체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온라인 회사를 차려 운동선수의 뇌 기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영양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회사 일이 대부분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재미있게 돈 벌며 약 파는 법이라는 책에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출판사의 권고에 따라 나는 4시간만 일한다로 제목이 바뀌었다. 제목 정말 잘 바꾼 것 같아요. 이제 페리스는 진정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는 책을 팔아본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룬 성공은 새로운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
그러나 페리스는 이 영역에서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타깃으로 삼을 그룹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테크 마니아 남성이 타깃입니다. 부분적인 이유로는 내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자신이 그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새내기 저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대형 매체의 관심을 끄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다. 뉴욕타임스에 서평을 부탁하거나 아침 TV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 기회를 얻을 필요도 없었다. 대신 작은 것에 집중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이를테면 입체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요 홍보 채널들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에서 15개의 블로그를 골라 내가 어떤 시기에 이 블로그들의 절반만 방문하더라도 내 이름이 사방에 존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비쿼터스인 거죠. 그는 블로그를 집중적으로 방문하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테크 마니아 남성들에게 자신이 마치 대중의 이목을 끄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다. 페리스는 정확한 타깃, 즉 그 연령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틈새 웹사이트 10개에서 15개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여러 출판사의 작가들을 만나 그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다. 얼마 가지 않아 기자들이 페리스에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는 어떤 책을 썼다고 말하고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눈 후 한 권씩 나누어 주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 전략이었거든요. 라고 회상했다. 그 방법이 먹혀들었다. 대부분의 기자는 결국 페리스 또는 그의 책에 있는 아이디어를 글로 쓰게 됐다. 대다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썼다. 페리스는 18세에서 35세의 테크 마니아 남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거의 모든 곳에서 거론되고 있는 듯한 미디어 환상을 자아냈다. 얼마 가지 않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따라서 언론의 주목을 더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에서 기사화되고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인터뷰하는 등 많은 언론 노출로 이어졌다. 페리스는 자신을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실제로 모든 곳에 가지 않고도 말이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는 이 팀 페리스의 일화를 이 책에서는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제 관심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요즘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팀 페리스가 썼던 방법이 아닐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또 이런 방법이 있으면 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네, 우리 한국 참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축하할 일이 하나 또 있는데 구독자 수가 50명을 넘어서서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실험 삼아 한번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를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클릭해 하셔서 제가 소개하는 책 속에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친구의 친구라는 네트워크 약한 연결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또 궁금한 점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답할 수도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점 여러분들께서 또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약한 연결
정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보면 너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